일부러 물건의 수명을 낮춘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늘 영상은 실제 현실에서 글로벌적으로 이루어진 성능을 낮춰 제품 수명을 줄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곳 리버모어 소방서에는 세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켜져 있는 전구가 있습니다. 1901년부터 시작하여 120년이 넘게 아직도 켜져 있죠. 전등 스위치도 없어서 전기가 내려가야만 꺼집니다. 그런 참사를 막기 위해 보조 배터리와 발전기까지 연결되어 있죠. 근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어떻게 전구가 이렇게 오래 켜져 있을 수 있을까요? 심지어 이 전구는 상업용 전구가 처음 발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전구입니다. 그런데도 요즘 쓰는 전구들보다 훨씬 오래 100만 시간이 넘게 켜져 있는 거죠. A while back, a friend of mine told me this story, that someone had invented a light bulb that would last forever, years ago, but they never sold it because an everlasting light bulb makes for a terrible business model. I mean, you would never have any repeat customers, and eventually you would run out of people to sell light bulbs to. I thought this story sounded ridiculous. If you could make an everlasting light bulb, then everyone would buy your light bulb over the competitors. And so you could charge really high prices, make a lot of money, even if demand would eventually dry up. I just couldn't imagine that we had better light bulbs in the past and then intentionally made them worse. But it turns out I was wrong. At least, sort of. Inventing a viable electric light was hard. I mean, this is the typical incandescent design, which just involves passing electric current through a material, making it so hot that it glows. You know, less than 5% of the electrical energy comes out as light. The other 95% is released as heat. So these are really heat bulbs, which give off a little bit of light as a byproduct. 이때 필라멘트의 온도는 최대 2800켈빈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무려 태양 표면 온도의 절반이죠. 이 정도 온도면 어지간한 물건들은 다 녹을 겁니다. 아니면 타버리겠죠. 그래서 1840년대 워렌 드 라루는 필라멘트를 진공 전구에 넣어 반응할 산소를 없애버렸습니다. 1879년 토마스 에디슨은 목화솜을 처리한 필라멘트를 사용해 14시간 동안 켜지는 전구를 만들었죠. 이후 다른 발명가들이 백금 필라멘트, 대나무 같은 여러 탄화물질 필라멘트 등을 사용했고 차츰 전구의 수명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녹는 점이 매우 높은 텅스텐으로 필라멘트를 만들었죠. 1920년대가 되자 전구 평균 수명이 2000시간에 가까워졌고 어떤 건 2500시간까지도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로 전구의 수명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점점 짧아졌죠. 1924년 크리스마스 직전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최고 경영진들이 비밀리에 회의를 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전구 회사들이 전부 모였죠. 필립스, 인터내셔널 제너럴 일렉트릭, 도쿄전력, 독일의 오스람, 영국의 어소시에이티드 일렉트릭까지 모두 모여 이날 피버스 카르텔을 형성했습니다. 이 이름은 빛의 신 아폴로의 또 다른 이름이죠. 이 카르텔에 참여한 모든 회사들은 일종의 담합을 했습니다. 다 같이 전 세계 전구 공급을 통제하기로 한 거죠. 전기산업 초창기에는 소규모의 다양한 전구 제조업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20년대쯤엔 대부분 앞서 이야기한 대기업들과 합병되었죠. 이미 지역마다 독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독점까지 성공한 대기업들의 골칫덩어리가 바로 오래 지속되는 전구였습니다. 예를 들어 1923년에 오스람은 6,300만 개의 전구를 판매하였으나 이듬해에는 고작 2,800만 개밖에 못 팔았습니다. 전구가 너무 오래가서 판매량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카르텔의 모든 회사는 전구의 수명을 1000시간으로 줄여 기존 평균의 거의 절반으로 감소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만약 약속을 어기고 오래가는 전구를 만들면 해당 회사 제품이 더 잘 팔릴 것이기 때문에 모든 회사들은 서로 투명하게 전구 수명을 측정하기로 했습니다. 각 제조업사들은 전구 샘플을 보냈고 커다란 테스트 스탠드에서 실험되었죠. 만약 전구의 지속시간이 1000시간보다 훨씬 길다면 제조업체는 벌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만약 전구가 3000시간 이상 지속된다면 전구 1000개당 벌금 200스위스 프랑, 하나로 27만 원을 내야 했죠. And there are records of these fines being issued to companies. But how do you make a worse light bulb in the first place? Well, the same engineers who had previously been tasked with extending the lifespan now had to find ways to decrease it. 엔지니어들은 다양한 재료들을 시도해봤습니다. 다른 모양의 필라멘트나 더 얇은 선을 사용했죠.
그 결과 실험들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카르텔이 결성된 이후로 전구의 수명은 꾸준히 감소했죠. 1934년에 다다라서는 평균 수명이 겨우 1205시간밖에 되지 않았죠. 그리고 계획했던 대로 매출은 늘어났습니다. 카르텔에 속한 회사들의 매출은 1926년 이후 4년간 25%가 증가했죠. 심지어 바꾼 필라멘트로 인해 부품의 가격이 내려갔음에도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여 이윤을 더 늘릴 수 있었죠. So, did people know that the light bulb companies were conspiring together to make their products worse? No. The Phoebus cartel claimed that its purpose was to increase standardization and efficiency of light bulbs. I mean, they did establish this screw thread as standard. You can find it on virtually all light bulbs around the world now. 하지만 카르텔의 주장과 달리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오로지 이익과 매출 증가를 위한 것이었고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니란 사실이 밝혀졌죠. 소방서의 전구가 오랫동안 켜져 있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카르텔 시대 이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필라멘트가 항상 4에서 5W 정도의 저전력 상태로 유지되었기 때문인데요. 원래 이 전구는 야간 조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빛만 제공하는 용도였죠. 더구나 이 전구는 항상 켜져 있었기 때문에 필라멘트와 구성품들의 열 주기를 줄여줬습니다. 열 팽창과 수축으로 인한 응력이 줄어들었죠. The Phoebus cartel was initially planned to last at least until 1955, but it fell apart in the 1930s. It was already struggling due to outside competition and non-compliance amongst some of its members, but the outbreak of World War II is really what finished it off. So this cartel was dead, but its methods survive to this day. There are lots of companies out there that intentionally shorten the lifespan of their products. It's a tactic known now as planned obsolescence. This was actually the subject of Casey Neistat's first viral video, all the way back in 2003. Thank you for calling Apple. My name's Ryan. May I have your first name, please? Casey. All right. What seems to be the issue today? I have an iPod that I bought about 18 months ago, and the battery is dead on it. 18 months. Okay, it's past its year, which basically means for there'll be a charge of $255 plus a mailing fee to send it to us to refurb it, to correct it. But at that price, you might as well go get a new one. 이 영상은 유튜브나 SNS가 없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분개한 소비자들은 집단 소송을 일으켰고 결국 애플이 합의하며 마무리되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사의 계획적 구식화를 막지 못했습니다. 2017년 iOS 업데이트 이후 구형 아이폰 사용자들은 앱이 로딩될 때 상당히 느려지거나 기기가 꺼지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애플은 성능을 강제로 낮춰 구형 기기의 배터리를 보호하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함이라고 했지만 정작 배터리를 바꾸려고 해도 배터리 유상 교체에도 엄격한 가이드라인이 있어 교체를 해주지 않았죠. 이 사건은 배터리 게이트라 불리며 여러 소송이 걸렸고 2020년에 종결되었습니다. 애플은 벌금과 수천에서 수억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였지만 이 정도는 수익에 비해 좀 가벼워 보이네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계획적 구식화가 단순히 기업 이윤만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1930년대는 대공황에 의해 미국인의 4분의 1이 실직자가 됐던 시절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버나드 런던은 의무적인 계획적 구식화를 제안했죠. 사람들을 일터로 복귀시켜 대공황을 끝내자는 계획이었죠. 계획은 이렇습니다. 실업이 회복될 때까지 정부가 직접 신발이나 집, 기계를 처음 만들 때부터 수명을 부여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에게 수명을 알려주고 팔린 다음 유효기간 동안만 사용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제품들은 법적으로 소멸한 제품이 되고 정식으로 임명된 정부 기관에 의해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을 통제하고 폐기 처분합니다. 이 이야기가 말도 안 되고 너무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대중들은 기술의 발전과 너무 좋은 제품들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까봐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명한 오스카 후보 영화도 있습니다. 1951년에 개봉한 흰 양복의 사나이는 완벽한 섬유를 발명한 과학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섬유는 얼룩이 지거나 끊어지거나 닳지도 않죠. I think I've succeeded in the copolymerization of amino acid residues and carbohydrate molecules, both containing ionic groups. It's really perfectly simple. 이 영화는 무려 최우수 각본상으로
아카데미 후보작에 올랐었죠. 영화 초반에는 모두가 주인공이 발견한 엄청난 과학적 발견에 설레어합니다. 새로운 섬유로 만든 양복은 얼룩의 내성이 너무 강해 염색조차 불가능해 흰색밖에 못 만들 정도였죠.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공장주들이 이 실의 내구성이 너무 좋은 나머지 결국에는 많이 팔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까 걱정합니다. Why can't you scientists leave things alone? What about my bit of washing when there's no washing to do? 이 영화 절정부에선 공장 노동자들과 공장주들이 다 같이 과학자와 발명품을 없애기 위해 쫓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 영화는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1940년대에는 합성 섬유인 나일론이 스타킹의 실크를 대체했습니다. 나일론 스타킹은 내구성이 너무 좋아 엄청난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이 나일론 스타킹을 사기 위해 여성 고객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죠. 그러다 어느 순간 제조사들은 제품을 너무 좋게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고 영화처럼 나일론을 없애는 대신 피버스 카르텔의 관행을 따라했습니다.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에게 제품의 수명을 단축시킬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죠. Now, it seems like consumers are finally fighting back against planned obsolescence. In the European Union and in over 25 states in the US, there's proposed legislation to enshrine the right to repair. Now, these laws would force manufacturers to make it easier to repair their products. They would have to provide information and access to parts, so you could replace a battery or fix a cracked screen at a third-party repair shop without voiding your warranty. So, if the right to repair does become law, does that mean artificial obsolescence will be gone for good? Sadly, no, because there is one last thing manufacturers can use to make their products obsolete, which is you. 헨리 포드는 1908년 최초의 일반 소비자용 자동차인 모델 T를 출시했습니다. 포드는 자동차가 마모되지 않는 도구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영원히 켜져 있는 전구처럼 말이죠. 1992년 포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자동차를 살 소비자는 다른 차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절대로 이전 모델을 구식으로 만드는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1920년대에 들어서는 미국 가정의 55%가 이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자동차 판매량이 줄어들기 시작했죠. 포드 자동차뿐 아니라 경쟁사 제너럴 모터스도 같이요. 1921년 화학 겸 페인트 회사인 듀포는 제너럴 모터스의 대주주가 됩니다. 그 뒤 다양한 색상의 자동차를 만들어서 파는 시도를 시작했죠. 그 전까지만 해도 헨리 포드는 검정차만 팔았기 때문이죠. 몇 년간의 테스트를 거쳐 1924년에 제너럴 모터스는 처음으로 다양한 색상을 가진 자동차를 출시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디서 본 듯한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매해 다른 색상의 자동차를 내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포드의 모델 T를 구식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매년 자기 차가 낡았다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고객들이 스스로 오래된 차를 팔고 새로운 색상의 새 차를 타도록 장려한 거죠. 몇 년 후 디자인 책임자 할리얼은 역동적인 구식화라고 불리는 이 방식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임무는 구식화를 앞당기는 것이었습니다. 1934년에는 평균 자동차 소유기간이 5년이었지만 현재인 1955년에는 2년이 되었죠. 이게 1년이 된다면 우리 전략이 완벽하게 먹힌 것일 겁니다. 이때는 제너럴 모터스가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회사일 때였습니다. 매년 미국에서 구입된 모든 차량 중 절반이 이 회사 제품이었죠. These days, the world's most valuable company, Apple, seems to have copied directly out of this playbook. I mean, new styles every year? Check. New special colors every year? Check. Marginal technological improvement? Check. I mean, is this useful innovation or just a gimmick? The inspiration for General Motors, and hence for Apple, comes from fashion, where real innovation is all but impossible. So the only way to make people feel the urgency to get out there and buy is to create styles that last but one season. The trouble then is you run through these styles too quickly, and then what are you supposed to do? Well, just recycle the styles from a few decades ago. The iPhone also shows this recycling trend. I mean, just look at the way the edges were initially rounded, and then they were squared off.
and then they were rounded again, and now they're squared off. And how much do you want to bet that the iPhone 14 has rounded edges? I think the point is that with design and styling, there is no best. There's only different, which is apparently enough to remind us that we don't have the latest and greatest, and so we have to rush out and keep buying. The only type of obsolescence we should support is technological, which brings us back to the light bulb. You know, in the last 20 years, light bulbs have gone from incandescent, which was basically unchanged for 100 years, to compact fluorescent, and now to LED. These use just 1/10 the energy and can last anywhere from 10 to 50 times longer. Yeah, that's pretty bright. So you're more likely to sell your house than to have to replace an LED bulb that you've installed inside it. So we've finally reached the point of what is essentially an everlasting light bulb.